제가 나폴레옹 공부하면서 놀라운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나폴레옹은 자수성가의 짱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령의 이탈리아 옆에 외딴 섬 코르시카 출생입니다. 프랑스는 뼛속까지 신분이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그것을 타파하겠다고 대혁명이 일어난 나라인데요. 말이 귀족이지 집안도 재산도 자신을 뒷받침해줄 빽줄도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급 군인으로 젊은 나이에 프랑스 혁명 속으로 뛰어들어 탁월한 군사력과 리더십으로 나라를 구하고 영웅이 되어 프랑스 황제까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혁명의 시대라 해도 나폴레옹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폴레옹이 태어난 코르시카 섬이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에 1768년 프랑스의 팔린 섬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섬에서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유럽 리더자 중 가장 근대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보여준 개혁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근대적이고 합리적이었는데요. 그토록 뿌리 깊었던 종교, 신분, 혈통과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실천했고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했던 혁명의 계승자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폴레옹이 역사 속의 영웅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에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좋아했다는 기록이나 작은 섬 출신으로 멸시를 당해 혼자 사색하거나 특히 독서를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침공하는 것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방식이고요. 이집트를 침공한 것이나 전쟁터에 175명의 천문학자, 고고학자들을 대동한 것은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스타일입니다. 또 프랑스 제국의 칭호나 황제가 된다거나 유럽을 정복하는 것 등이 고대 로마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적인 문화재인 개선문 역시 전쟁의 승리 기념으로 고대 로마의 개선문을 더 로마 시대보다 더 웅장하게 건설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고 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키가 큰 군위대에 둘러싸여 상대적으로 작게 보였을 뿐 168cm 정도로 당대인들은 평균 신장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모는 잘생겼다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 우리는 나폴레옹을 공부를 해야 할까요? 프랑스 대혁명에 이어 나폴레옹은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은 점령한 나라에 프랑스처럼 자유, 평등 정책을 펼쳐서 봉건사회에 자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복된 지역의 시민 계층이나 하층민들은 나폴레옹을 열렬히 환영했었다고 합니다. 귀족들과 교회로부터 억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영향으로 전 유럽에 프랑스 혁명 정신이 퍼져 사람들은 자신들도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자유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지배가 10년 정도 길어지자 유럽 각국 유기적에서 나폴레옹의 지배에 맞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중요시하는 민족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폴레옹 몰라고 19세기 전 유럽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혁명의 물결로 뒤덮이게 된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폴레옹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으로 내부적으로는 혁명파와 반혁명파 간의 이념 대립으로 혼란이 계속되었고 외부적으로는 혁명의 불꽃이 자국으로 번질까 두려워한 유럽 군주들과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 위기 속에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이 등장하여 군사적인 탁월한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역사의 첫 등장은 1793년 툴롱 전투였는데요. 얼마나 탁월했는지 24살의 포병 대위가 단번에 포병대 지휘관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년 뒤 1799년 쿠데타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영 정부를 세워 권력을 장악한 다음 제1통령이 되었다가 5년 뒤 프랑스 최고의 황제가 되고 10년의 권자에 있게 됩니다. 쿠데타라는 용어는 나폴레옹 때문에 탄생되어 지금도 여전히 불어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프랑스 혁명은 제3신분이었던 민중이 승리한 혁명이었으나 결국 최종 권력은 나폴레옹이 장악하게 됩니다. 쿠데타라는 부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당시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나폴레옹은 영웅으로서 프랑스 혁명과 공화국의 상징이었답니다. 나폴레옹에게 불멸의 명성을 안겨준 것은 유럽을 제패했던 전쟁이 아니라 각종 현대적인 개혁과 법률이었는데요. 그는 사회를 안정시킨 후 개혁을 단행합니다. 전국적으로 세금 제도와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을 부흥시키고 은행을 설립하여 경제를 안정시킵니다. 국민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요. 전국에 결진 교육기관의 표준화와 통일화로 근대화된 문학과 과학교육을 장려하였습니다. 교통망의 정비와 미터법에 의거한 도랑령의 통일, 유럽 어디에 있든 연락이 가능한 우편 제도의 간소화 등 프랑스 전역에 근대적 기준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였고요. 각종 공권적 차별 철폐와 정교 분리를 이루어내 새로운 근대적인 질서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으로 불리우는 최초의 민법전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권 보장, 노동과 계약의 자유 등 새로운 시민사회의 규범을 담았는데 이는 근대 법전의 기초가 되어 다른 나라의 민법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두 102번의 법률회의에 전쟁을 하느라 바쁜 중에도 57번 이상을 참석할 만큼 민법전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검열제도를 시행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고요.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국민을 잡아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신의 자유를 억압한 독재자였으며 남성 위주의 법으로 여성의 권리를 퇴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높은 인기를 등에업고 1804년 나폴레옹은 국민투표로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을 하는 모습인데요. 나폴레옹은 로마 황제처럼 종교적인 신성함을 얻고자 교황 비오 7세를 대성당으로 초청해 식을 진행하던 중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불경을 저질렀는데요. 교황이 손에 들고 있는 왕관을 가로채서 스스로 머리에 썼다고 합니다.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씌우는 것이 관례이나 나폴레옹은 황제권이 자신의 힘에 의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썼다고 합니다. 황제의 수석 화가인 다비드는 이 불경스러운 황제 대관식 모습을 재치있게 나폴레옹이 황비 조세핀에게 관을 씌워주는 순간으로 포착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센스를 가진 명화가 다비드도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벨기에로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공화정 10년 만에 다시 황제가 나와 나폴레옹이 혁명의 배신자냐 혁명의 계승자냐 논란이 많았는데요. 권력자인 그도 의식해서인지 자신은 혁명의 유산을 이어받은 황제로 프랑스 혁명의 계승자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황제 즉위와 형제 세 사람을 정복한 나라의 왕으로 올려놓자 공화주의자들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배신한 독재자로 여겨 공개했고요. 베토벤 역시 깊이 실망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에 반해 작곡하기 시작해 표지 제목이 보나파르트였다가 황제로 즉위하자 한탄하며 제목을 제3번 교향곡 영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시절의 유럽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와 영국을 빼고는 거의 프랑스 땅이거나 프랑스의 동맹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군주들이 연합하여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대항하기 위해 대프랑스 동맹을 7번이나 맺어 프랑스와 전쟁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만큼 유럽 군주들이
초강대국 영국으로서는 더더욱 좌시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 유럽 대륙은 강대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몰고 있었고요. 나폴레옹 군대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정복했지만 뛰어넘지 못한 나라는 역시 최강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에는 최고의 영웅 넬슨 제독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나폴레옹을 막다가 전사하시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패한 나폴레옹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영국을 굴복시키고자 1806년 영국과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는 대륙 봉쇄령을 내렸는데요. 이 정책은 오히려 나폴레옹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륙 쪽이 더 힘들어 러시아가 몰래 영국과 교역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1812년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러시아는 식량 한 톨 남기지 않고 도시를 불태웠으며 퇴각을 계속하여 러시아 안쪽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나폴레옹 군대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필요한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하였던 그의 전쟁 방식에 크게 차질이 생겨 매일 수천의 군인이 허기와 탈진으로 쓰러졌고 때를 놓치지 않고 러시아군이 프랑스 홍위를 공격하여 러시아를 벗어났을 때는 60만 대군이 1만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그동안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나폴레옹 군대는 무거운 식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빠르게 공격할 수 있었고 쳐들어간 곳에서 식량을 얻는 방식이었으나 러시아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불패후 나폴레옹이 패배했다는 소식에 사기에 오른 6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고요. 결국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1814년 이탈리아 해안 앞바다 엘바섬으로 유배됩니다. 1년 후 재기를 엿보던 나폴레옹은 1815년 엘바섬을 탈출하여 파리로 입성하여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군대를 일으켜 재기를 꿈꾸었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제7차 대프랑스 동맹군에 패배하여 영국 해군에 의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망망대해 남대서양의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폐되게 된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1821년 위암으로 5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사망 원인이 비소로 인한 독살로 제기되기도 했답니다. 섬에서 태어나 섬으로 돌아간 데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유해는 1840년에야 프랑스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프랑스인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빈 체제로 왕정이 복구되고 또다시 부르봉 왕족의 전제 정치와 실정이 계속되자 프랑스는 다시 혁명의 기운이 갔더라 결국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거의 영웅이자 혁명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나폴레옹의 향수가 등장하면서 나폴레옹이 크게 재조명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유럽 전역을 제패했으며 국내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었고 프랑스인이라는 자부심이 최고였던 것은 프랑스 역사상 나폴레옹 시절이 유일한 시대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때부터 나폴레옹의 신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계속 바뀌었고요. 지금은 프랑스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인일이라고 하고요. 나폴레옹에 관한 책만 해도 60만 종이 넘는다고 하니 그가 유럽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앵발리드 전쟁 박물관에 그의 위해가 안치되어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유럽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유럽 정복은 잠깐이었으나 그의 영향은 너무나 컸는데요. 나폴레옹의 전쟁 중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평등이 확산되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평등이 확산되었으며 나폴레옹의 지배에 대항하면서 민족의 단결을 주장하는 민족주의가 형성되었고요.